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저희가 10위부터 9위, 8위, 7위, 6위 이렇게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거꾸로 주요 이슈를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딱 한 주제만 미리 만나볼까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쉽지 않다고 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 나라에 상호 관세율을 적은 선을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까요? 나머지 9개 소식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바로 10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 뭔가 물을 떠서 수질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북한이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전문가들을 직접 강화도로 파견했습니다. 일단 통일부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조사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 하구 등 10개 정점에서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통일부 얘기는 2주 뒤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볼까요? 이게 지난달이었습니다. 한 북한 전문 매체가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에게 황해북도 평산 공장의 분석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라늄 정련 공장이 있는데 여기 우라늄 정련 공장 근처 저수지, 침전지 소화천 여기에 폐수를 방류해 오다가 침전지에 이제 여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니까 근처 이제 물 흐름을 통해서 예성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게 의혹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구엽 보좌관님, 네. 북한 전문가로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개연성 있는 의혹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첫째로 평산에 있는 우라늄 정련 공장은 북한에서 확인되는 몇 안 되는 대규모 정련 공장입니다. 아하. 또한 김정은이 최근 들어서 이제 우라늄 시설, 특히나 핵무기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릴 때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면서 예. 우라늄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장 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침전물이라든가 어떤 폐수 이런 처리 시설을 미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아하.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그에 예.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예성강 상류에서 방류가 되어서 예성강 하류를 거쳐서 서해 바다로 흘러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의혹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지금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어떤 그 수량을 대폭 늘리는 그런 정책과 좀 맞닿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엽 보좌관 말씀을 좀 한번 보면 실제로 몇 안 되는 확인되는 우라늄 공장은 평산 공장, 우라늄 정련 공장이 맞고 실제로 최근에 핵무기 관련해서 북한, 특히 김정은이 많이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실험과 핵무기 생산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이게 침전되고 예성강을 흘러들었고 그럼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일본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걸 정제되지 않은 그냥 핵폐수를 내려보낼 가능성이 더 큰 겁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과 개연성은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립적인 방식을 우리가 좀 유추해 봤을 때 예. 북한이 그런 우라늄 폐수를 고도의 어떤 기술로서 이렇게 정화를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여건이라든가 예. 자금이라든가 아하. 시간적 여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예. 또한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 북한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북한이 그런 것들을 준수를 해오지 않은 역사가 꽤 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문이 가는 어떤 그런 대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해로 흘러갔고 이게 쭉 내려가면 한강 하구, 예성강, 임진강이 맞닿아 있는 게 바로 인천 강화도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 논란이 확산되니까 현지 주민들, 특히 강화 주민들은 구자원 부장님, 네, 좀 불안하다는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화도와 예성강은 상당히 좀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화도의 그 통일 전망대에서 가서 보면 이 망원경으로 예성강의 물줄기를 직접 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만약 그 우라늄 정년 공장에서 나온 이 폐수가 예성강으로 흘러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흘러드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피폭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데다가 예. 만약 그 예성강을 통해서 서해까지 흘러나온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 이 바다는 북한만 쓰고 남한은 따로 쓰는 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이 함께 쓸 수밖에 없는 이 공동의 수역이기 때문에 이 그 정확한 이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실제 그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진상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좀 불안 심리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관계 당국에서 신속하게 이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이 파악해서 신속하게 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오늘 장면 한번 볼게요. 그 정부 당국 관계자가 아예 그 강화도 앞바다, 서해 앞바다로 가서 저렇게 이제 약수통 같은 데다 이제 바닷물을 떠서 이거 채취해서 이게 진짜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폐수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확인해갖고자 뭐 다량의 지금 바닷물을 저렇게 떠서 실제로 좀 검증에 나서려고 해요. 이 강화도 앞바다가 사실은 그 갯벌도 있고 여러 그 해산물과 어종의 보고이기 때문에 시민들, 강화도 주민들로서는 아주 1%의 미약한 가능성이라도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죠. 조개 우선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보령 갯벌 참도 뭐 좀 무섭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 7, 8월에 서해 바다로 피서객들 오는데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무래도 여기 이쪽 강화도 인접한 이 예성강 쪽으로 쭉 오고 한강과 임진강이 맞닿아 있는지 세 개의 강이 맞닿아 있는 지류기 때문에요. 허주연 변호사님. 근데 일단 지난번에 한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조사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라는 1차 결론은 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안위에서는요, 전국 244곳에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기를 설치를 해서 평균 15분 간격으로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국 각지에 설치된 이 방사능 검사기에 따르면 수치가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또 예. 최근에 강화해수욕장에 평소보다 기준치 8배 정도 되는 방사능 물질 검출됐다는 주장이 있어서 여기를 확인해 봤는데 여기 예. 똑같이 정상 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강화도 최북단인 북성리 지역도 검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정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IAEA 사찰도 받지 않고 관리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핵 개발을 하고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 폐수의 어떤 농도 등을 측정해가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제대로 처리하게 맞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이 슬러지라고 합니다. 이 폐기물 이거를 처리하는 그 폐수를요. 원래는 남쪽에 있는 호수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수에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이게 뭐 장마나 이런 것들이 와서 넘치지 않는 한 서해로 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평가가 됐었는데 예. 문제는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는 주장에 따르면 이 호수에서 예성강까지 바로 있는 배수관을 북한이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배수관이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호수에 평소에 방사성 폐수를 버리는 만큼 이게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고려를 해서 계속해서 추적하는 식으로 정확하게 이 환경오염 방사능 오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혹 제기 핵심은 저렇게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온다라는 거고 지금 SNS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뭔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또 불안감이 나오니까 정부 당국이 당연히 팔 걷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없고 2주 뒤면 결론이 난다. 10개 지점을 조사했고 그러면 한 7월 말 정도면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1차 결과 때 여기 일단 전국적으로 쭉 봤더니 크게는 이상이 없었다는 게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발표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아니 민주당 지금 여당이 과거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지금은 북한 문제라고 침묵하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담당 기관에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언론에서 지적한다고 뒤늦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놓는 바입니다. 이 오염수가 임진강과 한강 수계로 이어져 수도권 식수원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에 정식으로 공동 조사를 제안해야 합니다. 뭐 일단 야당이 저런 비판 목소리를 냈고 이거 뭐 정쟁의 거리는 아니니까 일단 야당이 저런 목소리를 했으니까 정부 당국의 결과 발표, 2주 뒤 결과 발표 기다려보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과거에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다가 북한 문제는 관대하냐 뭐 이 포인트에서 비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예. IAEA의 사찰을 밟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굉장히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 당국이 지금 나서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는 국제기구나든지 직접 들어가서 다 현장에서 검증도 하고 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정부에서 매일처럼 이제 측정도 하고 해서 다 데이터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뭐 아마 기억에 이제는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때 당시에 이 민주당과 당시 야당들이 지금 거리에 나와서 엄청나게 시위도 벌이고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횟집하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뭐 연일 이 시위를 벌였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갑자기 시위를 중단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후쿠시마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전혀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예. 이런 의혹이 있으면 더군다나 지금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나서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안심하실 텐데 예.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쯤은 아마 뭐 시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근데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준 자체가 이중잣대 아니냐 이게 이제 아마 야당의 비판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2주 뒤에 결과가 나오니까 차분히 잘 지켜보면 될 일 같고요. 북한의 핵폐수 의혹 진짜냐 아니냐 오늘 정부 당국이 일단 수질 검증, 현장 검증까지 나섰습니다. 10위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다음 주 9위로 가볼까요? 9위입니다. 북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인공지능 AI로 구성한 저 사진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의 민간인이 남하를 했습니다. 일단 군당국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중서부 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인원 1명의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하여 추적 감시하였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하여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신병도 확보돼서 세부 남은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 시점을 제가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밤사이 새벽 3시부터 4시에 우리 군 감시 장비에 처음으로 포착된 북한의 민간인이 있고 야간에 작전 투입이 됐는데 11시 이후에 북한의 군사분계선과 우리 쪽으로 이어지는 걸 넘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꽤 많은 지뢰들이 포진해 있고 수심 깊은 하천도 있고 수풀도 있는데 여기서 쭉 넘어왔습니다. 김국명 보좌관님, 이러봐야 20시간 유도 작전이었어요? 네. 우리 군 당국이 해당 북한 남성의 신변을 확보한 것은 사실상
이 북한 남성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하천을 걸을 때 우리가 감시 장비로 그 남성의 존재를 확인을 했고요. 예. 그 뒤로는 한동안 그 남성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남성이 하천을 넘은 뒤에 길이가 1m가 넘는 수풀에 몸을 숨기고 한낮 동안 어디도 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은폐해 있다가 예. 다시 야밤이 되니까 움직임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남성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해당 시간에는 북한군도 그 해당 지역에서의 어떤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움직였고 그런 움직임의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이 되면서 예. 우리 군이 해당 남성의 100m 지점까지 접근을 해서 예. 이제 귀순 의사라든가 혹은 대한민국 국군임을 밝히고 여러 가지 어떤 안전한 경로를 통해서 절차대로 해당 남성을 우리 측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과거 화면을 잠시 뒤에 만나보긴 할 텐데 김국엽 보좌관님, 네.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지뢰밭도 지뢰밭이지만 최근에 북한이 우리 쪽으로 못 넘어오게 하려고 북한 민간인들과 군인들을 지뢰 매설도 단단히 하고 방벽 설치하고 뭐 폭파시키고 이랬는데도 이렇게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겁니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나름의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최근에도 유엔사에 통보를 했거든요. 현재 그 비무장지대에 북한은 그것을 국경선이라고 칭하면서 예. 국경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밝힌 만큼 지금 다양한 어떤 목책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장벽을 세운다든가 지뢰밭을 매설한다든가 혹은 도로를 끊는다든가 등의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국경선을 다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모든 비무장지대에 북한군이 다 촘촘하게 방벽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더 많은 방벽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 남성이 어떤 탈북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촘촘하지는 않은 부분들이 이제 뭐 사각지대들이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뭐 폭파나 지뢰밭 매설 작업 등을 한번 과거 영상을 한번 만나봤는데 20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 딱 100m 앞에 마주쳤을 때 화면 한번 볼까요? 저희가 AI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이게 한 18시간 정도 지났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냐? 100m 간격에서 북한군이 물었습니다. 북한의 민간인이.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 이 말에 좀 안심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남하 작전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영화 JSA라는 이제 영화에서도 봤다시피 이 남북 군사 군인들끼리 대치했을 때에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암구호를 사용합니다. 우리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암구호를 물어보는데 이 같은 한국말을 쓰는 이 남북 군인이다 보니까 뭐 군인이 아니라 이제 민간인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 누구냐 한국말로 이 신분을 확인을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우리 군이 이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길을 안내하면서 이 안전하게 이렇게 귀순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접경 지역은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우리 군 당국에서는 그 철책을 늘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감시하기도 하고 이 과학화 장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움직임,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 이 철책을 넘어오는 것 아닌가. 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철책을 넘어서 또는 우리 군사 분계선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 병사가 발견을 했고 이 발견 즉시 출동을 해서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감시하다가 이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순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 이후에 이제 20시간 작전이 조금씩 마무리가 됐는데 김금엽 보좌관님. 네. 10년 전에 이제 탈북을 하셨고 글쎄요, 뭐 이게 굳이 나누자면 이재명 정부 취임 후에 첫 남하인데 이게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한 명이 내려왔고 물론 뭐 이 사실이 북한에 공개되는 알려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휴전선 인근으로 내려오는 귀순과 남하가 이제 심심치 않게 벌어질 수는 있는 겁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과거 제가 탈북을 했을 때의 시점과 지금은 탈북의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과거에는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기 위해서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예. 거쳐서 동남아시아 3국으로 오는 것이 보편적인 루트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탈북 루트가 다 김정은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비무장지대 혹은 동해바다, 서해바다 목선을 타고 넘어오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는 예.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이 남성의 탈북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민간인이라는 점이죠. 군인이 그렇죠. 아니라 민간인이라는 점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지점인데 보통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무장지대에는 민간인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형 지물에 익숙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남성은 아마도 전년 지방, 즉 북한에서는 전년이라고 하는 그 국경선 일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군 복무를 했던 경험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하고 지뢰밭을 뚫고 넘어서 남하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 북한 민간인의 그 남하 계기는 뭐 우리 정부 당국이 여러 가지 물어보면 아마 그 북한 사회에 대한 여러 뭐 고민 그리고 이제 남한에 대한 동경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실제로 지금 북한 내부 소식 하나만 길지 않게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이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눈쌍꺼풀 수술까지만 집에 와서 하고요. 그리고 코나 가슴 성형은 병원에 가서 하는데 지방에서는 안 되고요. 평양에 꼭 올라가서 달러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그거 평양에서 성형외과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평양에 이제 유명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몰래 저녁에 야매로 불 켜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상류층들만 하는 거라서. 북한은 아예 성형외과 치료법 3조라고 해서 국가는 사람들의 외모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료하는데 복무하는 성형외과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뭐 듣기에 따라서 되게 좋은 얘기인데 다음 화면도 또 볼게요. 이 한 북한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쌍꺼풀은 되는데 눈썹 문신은 안 된다. 이만갑의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유행을 타는 겁니까? 북한도 초창기 때는 이 성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형 기술이라든가 혹은 성형 의료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의학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예.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도 어떤 세계화적인 흐름을 따라가려는 듯한 노력을 보이면서 이 성형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에 발 맞추어서 해당 산업이 조금씩 북한 내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정은 역시도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따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성형 수술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예. 실제 옷차림이라든가 행동거지라든가 그런 것들 상당 부분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에 연상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형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냐라는 그런 여론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또한 요즘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죠. 이 북한의 MZ세대, 장마당 세대 역시 남한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쌍꺼풀 수술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부분에서 성형 수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뭐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따르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의 이런 성형 혹은 뭐 쌍꺼풀 얘기 보도와 함께 오늘 정말 본인의 인생을 걸고 남아한 한 북한 민간인의 20시간 작전 저희가 하나하나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12, 9일은 다 북한 관련 이슈였고요. 이제 8위로 가볼까요? 8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한화의 김승현 회장입니다. 국내 소식으로 좀 들어와 봐서요. 이 프로야구 한화 팬들을 보통 보살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성적으로 한화를 응원하는데 지금까지 쭉 만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올 시즌은 좀 다릅니다. 예상을 깨고 현재까지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프로야구 전반적인 흥행에 큰 몫을 한화가 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승리 요정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최근 한화가 새로운 구장도 짓고 꽤 관중몰이도 성공하고 성적도 잘 나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데 저게 잠깐 화면에 비춰졌던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직접 경기를 볼 때마다 한화의 성적이 좋다 이런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습니다. 먼저 허주현 변호사님, 특히 어제 NC와의 경기 때는
한화 직원들과의 약속을 김승현 회장이 지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계열사 임직원 700명이 넘는 임직원들과 함께 하나생명 볼파크를 찾아서 최강 하나 외치면서 열심히 응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 하나토탈에너지스 대산 사업장을 방문을 했을 때 현장 경영을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임직원들이 아쉬움을 표했어요. 그랬더니 곧 대전에서 봅시다라고 하면서 직관의 가능성을 암시를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번에 임직원들과 다 같이 저렇게 모여서 응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지금 흥행 돌풍을 이어가면서 지금 리그 1순위로 가을 야구를 사실 목전에 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조금 약간 성적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따라잡힐 위기에 경쟁팀에 따라잡힐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요정이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직관하는 경기는요. 통상 경기보다 승률이 높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9번의 경기에서 하나 이글스가요. 6승 3패를 기록했거든요. NC와의 경기에서는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지금 이 가을 야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요. 전통의 엘로끼 그리고 하나까지 다 같이 가을 야구 가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KBO 리그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김승현 회장이 직접 대전구장 찾아서 직관했던 게 올해 4번이고 1승 2패 1무고 왜 승리 요정 얘기가 따라붙었냐면 작년에 9번 봐서 6승 3패. 이게 3번이나 졌는데 하지만 하나라고 치면 6승 3패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리 요정 아니냐. 그래서 어제 NC와의 경기 때 그 한화 임직원들, 직원들과의 직관, 약속도 지켰고 허 변호사님 보니까 특히 한화의 대전 팬들 또 한화 팬들이 신구장에 지금 연이어서 가면서 매진 행렬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700만 관중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에만 놓고 봐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KBO 역대 최다 관중을 동원할 수가 있다. 1200만 명 돌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 포스트 시즌이 더 기대되고 지금 이게 굉장히 더 흥행 돌풍을 이어가게 되는 이유가 사실상 약체팀으로 평가받았던 한화가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신구장도 짓고 하니까 한화 팬들이 더 지금 고무가 돼서 열심히 지금 구장 찾아서 직관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해서 LG, 롯데, 기아가 사실 90년대에 굉장히 인기 많은 팀이고 인기는 계속 이어왔지만 2000년대에는 성적이 부진하면서 엘로끼라는 사실상 성적이 좋지 않은 만년 꼴찌팀 3팀을 묶어 부르는 어떻게 보면 좀 밈 같은 그런 놀림을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팀들이 다 지금 선두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가을 야구까지 다 진출한다고 하면 정말 볼만한 승부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구 팬들이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하면서 유광점퍼 꺼내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고 가을 야구 더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직관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화 이글스 총 관중이 거의 뭐 50% 가까이 늘었고 저기 대전 신구장이 한 17,000석 정도 되는데 거의 매 경기마다 가득 찰 정도로 선두 한화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꽤 큽니다. 근데 이제 회장님들 뭐 한화 이글스만 야구 사랑 있는 게 아니어서 작년에 우승했던 기아도 그렇고 재작년 우승팀 LG 특히 뭐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도 한국 시리즈 우승 때 직접 또 잠실도 왔고요. 회장님들의 야구 사랑은 또 유명한 일이잖아요. 네, 제가 아는 그 요정 중에 김승현 회장님이 가장 그 나이가 많으신 요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김승현 회장께서 이 야구장을 찾는 횟수가 좀 많아질 것 같고요. 다른 구단의 구단주인 회장님들도 이 야구장에 가실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는 지역 연고도 있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는 이 대전 충청을 이렇게 연고지로 하는 이 야구단이라면 이 다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이 대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이 성적이 좋아진다거나 했을 때에는 이 회장님들이 또 승리 요정이 돼서 이 야구장에 출연하는 일도 많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갈수록 이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프로야구 열기도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야구의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고 아예 이제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자리 잡은 셈인데 한화 이글스의 1위 참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딱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한화 팬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 김승현 회장의 승리 요정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8위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7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저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화면입니다. 긴 설명보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볼륨을 높이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세요, 영상. 예. 가슴 압박 해주세요. 가슴 압박 왜 아무도 안 하고 계시죠? 양 젖꼭지 사이, 한발 한 뼈 가슴 사이. 하나, 둘, 너무 빨라요. 하나, 둘, 셋, 넷. 거기 아닌 것 같아요. 그 옷을 더 걷어서 올리세요. 얼굴 찡그리네요. 멈추세요. 얼굴 찡그리시네요. 네, 깨워보세요. 눈 떠보시라고. 아저씨. 눈 떴어요. 됐어요. 의식 돌아오셨네. 현장을 제어하면서 응급처치를 하는 데 집중하려고 했고요. 다행히 녹도 주민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5분간 심장이 멈춰 있다가 다시 되살아난 섬마을 노인을 살린 영상 통화였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말 극적인 골든타임을 지킨 사례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27일에 오후 3시 반쯤에 보령시 녹도, 여기가 섬이에요. 보령에서는 배편으로 1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진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70대 노인 A씨가 쓰러진 겁니다.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상태를 봤더니 호흡도 의식도 없는 위급 상황이었던 거예요. 신고를 받은 송주희 소방교가 전화통화하지 말고 영상통화로 바꿔라 해가지고 상태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헬기로 간다고 해도 30분이 넘게 걸리니까 일단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던 주민들이 다 고령의 주민들이고 너무 처음 겪는 상황이어서 우왕좌왕 정신이 없고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 영상을 통해서 지시를 합니다. 사람들 웅성웅성하니까 일단 한 사람만 통화할 수 있도록 다 조용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시가 잘 전달되도록 했고요.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막 이제 걱정이 되니까 손을 잡고 하면 일단 손 잡지 말고 가슴 압박에 집중하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다행히 주민들이 이 응급처치에 잘 따라줬고요. 그래서 소방이 출동하기까지 잘 버텨준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헬기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충남 소방 헬기가 한 대밖에 없는데 정비 중에서 출동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충북 소방 헬기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싣고 청주 공항을 이륙한 헬기가 원광대 병원으로 갔는데 내려서 병원까지 갈 때는 또 전북 소방의 구급차를 이용을 했습니다. 세 도의 어떤 협력,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적절하게 대응한 이 소방교의 기지, 그리고 이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잘 협조해준 덕분에 이 70대 노인을 섬에서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허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의식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잘 회복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기저질환도 있는 분이어서 원광대 병원에서 대응을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해야 해서 섬에 보건지소가 한 군데 있기는 하지만 보건지소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지금은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하고요. 이건 모두 다 심정지 상태에서 이 골든타임을 심폐소생술로 너무나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장윤주 변호사님, 여기 녹도가 보니까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보령이던데 이게 지금 섬마을에 사시는 노인분들, 섬마을 주민들은 이 얘기가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실제로 여기 딱 보건지소만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응급처치 정도 아니면 어떤 그 치료가 쉽지 않은 열악한 의료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녹도는요, 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이상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섬입니다. 게다가 주민이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섬이기 때문에 사실 간단한 치료만 가능한 보건지소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섬마을의 주인이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영상통화를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엉뚱한 곳에다가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방에서 정확하게 관련된 부분들을 지시하고 알려줬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도 침착하게 이 부분에 대응을 해서 사실상 골든타임을 지키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소방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주민들의 침착한 대응이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은 참 인상 깊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 그 녹도라는 섬에서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격오지 어디에나 해당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원격 구조의 모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런 그 위급한 상황을
그 당했을 때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이 119에 그 전화를 하고 또 혼자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 화상 전화로 전환해서 이 소방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도를 향한 원격 지도 심폐소생술 15분 동안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었다. 저희가 준비한 7위 만나봤습니다. 10위, 9위, 8위, 7위까지 저희가 한 번씩 다 짚어봤고요. 이제는 6위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저 오픈런 기억하실 겁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이 과거 해킹으로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일단 석 달 전 당시 유심 유출 사태, 해킹 사태 화면 잠시 먼저 준비했습니다. 먼저 몇 번에서 끊긴 거예요? 모르겠어요. 100명밖에 안 하는 게 말이 되나? 내 앞에서 끊어버리고 뭐 내일 또 9시에 오라고 하는데 황당하잖아. 실제로 바꾸던지 해줄 화가 나고. 유심 교체하는데 경찰분들이 좀 오셨거든요. 그래서 고성이 좀 크게 들릴 정도였거든요.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 뭐 국민 절반 가까이가 되면서 여러 가지 파장을 낳았던 유심 해킹 사태인데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정부가 해킹 사고에 대한 SK텔레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했던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처음에 SK텔레콤 측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면제 의무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을 때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과 관련법을 해석했을 때 만약에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람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용약관에 보면은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가 사실상 너무나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응으로도 이 납부 의무를 고객에게 강제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관련한 어떤 법무법인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5곳 정도의 자문을 구했는데 4곳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의 분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위약금을 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왔고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유권 해석을 내려준 겁니다. 위약금을 물리지 마라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준 건데 사실 이게 정부의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강제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유권 해석까지 나온 이상 만약에 위약금을 물게 된 사람들이 어떤 소송이나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SK텔레콤으로서는 사실상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명령을 받아들일 것 같다, 권고를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한 가지 정부가 굉장히 강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시정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다. 위약금을 강제로 부과할 경우에는. 그리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이건 정말 심각한 조치거든요. 통신사업 등록 취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SK에서는 앞으로 통신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업 자체의 존립이 위태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치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조금 전에 SK텔레콤도 입장을 내서 뭐 정부의 방침에 다 따르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2가지 사례가 있죠. 첫 번째는 통신사를 갈아탄 고객들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건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또 하나 뭐 이 해킹 사태, 유심 해킹 사태가 일어나는 이후에도 여전히 SKT의 기존 고객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장현주 변호사님 보니까 8월 다음 달 통신 요금을 반값만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SK가 1조 원대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를 한 건데요. 2갈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지해서 다른 통신사로 간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4월 18일, 그러니까 해킹 사고가 있었던 날 이후부터 7월 14일까지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환급하기로 했고요. 지금 또 7월 14일까지 혹시라도 해지를 할 때 위약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뿐만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안들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8월 한 달 동안에는 요금을 50%로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특히 8월부터 연말까지는요. 지금 데이터를 50GB를 추가로 제공한다라고 하고 특히 또 제휴사와 관련해서는 50%에 60%까지도 할인 혜택까지도 마련을 하는 그런 보상안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SK텔레콤이 뭐 1조 원대 투자도 한다 그러고 이제 이게 뭐 가정하면 꽤 많은 조 단위의 SK텔레콤의 피해가 올 거라는 여러 관측과 해석들, 전망들도 있던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구장부장님. 네. 소일코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고 이게 사상 최악의 해킹 사태였고 유심 피해였는데 이게 이미 4년 전에도 뚫렸었는데 이거 신고도 안 했다. 이건 분명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였고 국민 2명 중에 1명이 가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이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해킹 피해에 대한 예방, 감시, 관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 이번 정부 당국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해킹 피해가 있었던 게 4년 전이었습니다. 예. 만약 그때 신속하게 정부 당국에 알리고 고객들에게 알렸다라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년 동안 쉬쉬하다가 전체 고객들의 유심 정보가 넘어간 다음에서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예.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 고객의 유심을 바꿔주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아주 강한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비단 SK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에 대한 해킹 예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로 인해 피해받았던 사람들 위약금 안 내도 된다는 취지의 얘기, SKT도 이걸 받아들이면서 8월 통신요금 반값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6위까지 짚어봤습니다. 조금씩 더 저희가 준비한 10가지 뉴스탑10 상위권 주제로 향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 이제 정치권 소식일 겁니다. 반환점을 돈 뉴스탑10의 5위는 바로 박찬대 의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 뉴스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최근에 검찰 인사를 두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묘한 균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친윤 검사들을 여전히 주요 자리에 앉혔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 혹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입니다. 봉욱, 송강, 임세진 이런 분들이 실제로 담당 수사 지휘를 하거나 실제로 수사를 했던 분들이에요. 기소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일부는 뭐 임은정 검사 수사했던 사람도 있고 주요 보직으로 승진 발령되거나 전보가 돼서 내란수계 풀어주라고 하셨습니까? 내란수계를 풀어줬냐 안 풀어줬냐 거기 찬성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얘기예요. 본인이 내란수계 풀어주는데 가담을 했는지 수사 대상인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찬성이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의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검찰총장에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 써도 된다는 말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박찬대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검찰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너무 모욕적인 언사다. 강하게 맞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도대체 검사들이 친윤인지 아닌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머리에 써 있습니까? 친윤이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기준으로 그냥 친윤 검사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당의 지금 전 대표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이제 무조건 본인들이 낙인 찍으면 친윤이고 아니고 이런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도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친윤 검사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주 편리할 겁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압박하기 위한 저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제 지금 5당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동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 문제에 대해서 확답이 없었거든요. 조국혁신당은 사실 조국 전 대표 때문에 이루어진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검찰 인사를 두고서
공격하는 이유는 결국 빨리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라라는 저는 어떤 이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건의했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은 피했다는 게 우상호 수석 얘기인데 앞서 나갔던 화면을 잠시 볼게요. 그 박성미 성아님.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검찰 인사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아니냐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렇게 세게 얘기했어요. 모욕적인 언사다. 아니 다 생각하고 고려하고 감안해서 검찰 인사한 건데 이걸 법 여건에서 이렇게 비판하면 어떡하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을 좀 존중해달라는 취지로 박찬대 의원께서 반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검찰 개혁이 좀 좌초되는 것 아니냐, 뭐 일부 친윤 검사들이 다시 뭔가 등용되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견과 우려 있다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뭐 누구와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이유로 다 배제하다 보면 쓸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 역시도 직업적으로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누가 인사권자인지에 따라서 누가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본인이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콘크리트가 되려면 시멘트만 있어서도 안 되고 뭐 자갈만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야 비로소 콘크리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사들 그리고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인사들을 등용함으로써 오히려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하는 데 쓰겠다라는 이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의심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조국 혁신당 의원이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좀 저도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박은정 의원이라든지 조국 혁신당 신장시 의원 말고도 뭐 과거 조국 혁신당에 몸담았다가 아니죠. 정확히는 이제 열린민주당에 있었다가 민주당과 통합된 뭐 최강욱 전 의원도 꽤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검찰 인사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도 나섰다. 이 시점에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구장부장님. 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 뭐 가장 새로운 최근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박찬대 28, 정청래 32. 이게요.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거 모욕적인 언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최근에 이런 당권 흐름, 이런 지지율과도 좀 무관치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이 소구력이 있어야만 그 뒤처진 지지율을 만회해서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고 있는 정청래 후보보다는 조금 박찬대 후보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언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앞장섰던 민주당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박찬대 의원이 이 조국 혁신당의 이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 반박을 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장부장 말씀은 특히 또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조국 혁신당에 가깝다고 보면 박찬대 의원이 그걸 공격하기는 좋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까?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는 뭐 상대적이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금 더 가깝다라면 정청래 그 의원의 경우에는 이 조국 혁신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과도 여러 이 소통 채널이 있고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온 이력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조국 혁신당에 조금 더 가깝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표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내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강력한 이 반박 메시지에 담겨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몇몇 사람들은 검찰 인사 때 특히 뭐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2단계나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 건너뛰고 검사장이 됐는데도 좀 더 중책을 맡았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오늘 출근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한때 우리가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 수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에 참담해야 할 후배들이 한두 명은 아닌 것 같고 그때 우리 검찰이 잘못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것에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 행동했던
봐주기 수사, 뭐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검찰 개혁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직 동부지검장의 말입니다. 검찰을 고쳤을지 벌어질지 기로에 놓였다. 뭐 본인이 이제 검찰을 이제 앞으로 이끌 사람이긴 해도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이문정 지검장이 했어요. 그렇죠. 이문정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내부에서 검찰 조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출근길에 나온 이야기들 자체가 뭐 생소하거나 뭐 이례적이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검찰이 결국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라는 저는 내부의 또 쓴소리로 여겨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많은 공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많이 동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내부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할 지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임 지검장의 저 얘기 자체는 검찰 조직 내부에는 상당히 뼈아픈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뭐 조국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문정 검사장이,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내부 목소리를 많이 냈었던 인물이긴 한데 오늘 내부 게시판에 최근에 올라왔던 글들을 한 언론이 인용했던데요. 이현정 의원님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 수도권 부장검사 이문정 검사장을 가리켜서 모르겠어요. 이걸 뭐 어떻게 보니? 나갈 사람 빨리 나가고 남을 사람 공무원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국민 속이는 모습에 참담한 후배가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여러 쓴소리하는 모습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검사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 검사들이 아마 좀 이런 국민 여러분들 오해하실 것 같은데 다 무슨 정치권 수사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건데요. 정치권 수사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수사하고 또 기소하고 재판하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이슈만 강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 글쎄 이문정 검사장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마치 검찰이 어떤 정치권만을 향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예. 자,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이 정치권에 대해서 엄정한 중립과 함께 여야를 상관없이 엄정한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검찰은 실력으로 일단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그동안 이문정 검사장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 주로 뭐라고 할까 좀 진보 진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조국 전 장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만 수사에 대한 비판만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민주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비판은 별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문정 검사장이 얼마나 정치의 어떤 양쪽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지 아마 국민들은 굉장히 지켜보실 겁니다. 즉 한 진영의 검사장이 아니라 정말 국민 전체 그리고 정치권도 정말 이 정치적인 어떤 중립을 지키면서 양쪽이 다 공평한 수사를 하는 저는 그러한 어떤 검사장의 역할들을 지켜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마 이번 검찰 인사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죠. 이문정 동부지검장의 오늘 출근길 메시지와 함께 검찰 내부 목소리까지, 그리고 지금 검찰 인사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소 삐걱거리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로 넘어가 볼까요? 5위가 검찰 인사를 두고 범여권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거였다면 4위의 주인공은 다소 생경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서울대 같은 대학을 10개 만들겠다 이거였습니다. 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총장 출신입니다. 교육제 출신이죠. 그런데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본인이 썼던 논문이 대학원 제자의 논문과 비슷하다는 의혹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길에 이진숙 후보자가 했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교육에 좀 전문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할 그 새로운 정책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아무래도 지역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총장 출신이고 충남대에서 교수를 지내기도 했던 강단에 섰던 인물입니다. 지난번 출근길 목소리 좀 들어봤다면요. 이현정 의원. 네. 대학원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거 아니냐, 베낀 거 아니냐. 그것도 뭐 한두 개가 아니라 10몇 개 정도? 이게 의혹의 핵심이에요? 네. 자,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장에 굉장히 아마 감동을 해서 이제 지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만 하더라도요. 세계 100대 대학에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자, 그리고 왜 못 들어가느냐. 결국 서울대에 대한 지원이나 이게 지금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는 의미는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10배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서울대처럼 그 많은 지원들을 10개 대학에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갖고 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거점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그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서울대가 10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주장 자체는 저는 어폐가 굉장히 있다라는 주장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의 수장입니다. 지난 2005년인가요? 그때부터 이 논문 표절 문제가 꽤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낙마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김병준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요즘은 이제 이 시스템이 발달해서 논문을 넣으면 바로 이게 논문을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가 몇 %가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공대 출신입니다. 건축공학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제자의 논문을 거의 그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표절했던 지금 이 논문이 한 10개 정도 지금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제자가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본인이 먼저 해서 한 거로 드러났어요. 보통 교수들이 이 논문을 쓰면 제자의 논문을 쓰면 교신 저자라고 그래서 논문을 지도하고 이런 제자로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일저자로 지금 등록한 경우가 꽤 있다는 말이죠. 근데 참 저는 좀 이걸 보면서 아니 지금 이 논문 표절 문제로 정말 얼마나 많은 지금 낙마 사례가 있었고 문제가 됐는데 버젓이 이런 일을 했을까? 더군다나 이런 분이 지금 교육부총리로 추천이 됐다는 부분들 아마 이 검증을 거쳤을 겁니다. 사회부총리 지금 저희 언론에서 몇 군데 하니까 벌써 지금 이렇게 표절한 논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게 아무리 기준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런 분을 지금 총장 하신 것도 그런데 교육부총리가 되면 그러면 전체 이 논문 표절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인지 그러면 10개를 만들겠다는 건데 서울대를 그러면 그 대학에 다 논문 표절이 괜찮다는 의미인지 그래서 도대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저는 헷갈릴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논문만 발췌하면 뭐 예를 들어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 근래화 평가 연구. 뭐 크게 다르지 않으면 이걸 제자 논문을 표절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 검증 보도의 취지인 것 같고요. 그 박성미 성아님 보니까 이제 논문이 한 25% 정도의 비슷한 수치면 표절률을 좀 다시 다 검증해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전체 유사하고 35%가 된다. 그런데 서로 인용하고 참고했다는 표기를 안 했다. 근데 이제 일단 청문회에서 다 해명하겠다고 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네요. 근데 일단 뭐 청문회에서도 소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분이 총장을 하셨잖아요. 충남대 총장이셨는데 그때 임용되는 과정에서도 이 논문 검증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부정의 행위가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받아서 임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그래서 이 역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관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좀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총장 임용 당시의 검증 잣대와 글쎄요 뭐 충남대도 나름의 시스템을 갖고 하겠지만 또 장관 검증은 좀 차원이 다를 수는 있어서 이 논문 과정이 있다. 근데 이제 뭐 청문회 때 얘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장현주 변호사님. 여기 총장 임용 과정에서 연구 부정 행위가 없다고 하니까 박성미 성관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근데 인사청문회 요청안 제출을 안 했어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일단 인사청문 요청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의 소명서도 있어야겠지만 후보자의 뭐 학력이나 검진, 재산 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첨부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지금 16일로 청문회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중에는 그래도 적어도 빠른 시일 안에는 관련된 서류가 제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 자체가 지금 청문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소명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총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한 차례 검증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좀 빠르게 신속하게 국회로 제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제자 논문을 10여 개를 정말 표절했는지 이게 의혹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검증해 보겠다. 뭐 청문회에서 이제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한 명. 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그 이해충돌 주식 얘기가 꽤 논란이 됐었는데 알려지기로는 손소독제 말고도 마스크 필터 제조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서 논란입니다. 최근에 그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이며 일부 주식은 재산 신고조차 누락됐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신속히 제출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김경 대변인,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그 마스크 필터 제조회사의 주식을 2만 주 정도 남편이 갖고 있었고 전량 팔았는데 당시에 이제 정은경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시기다. 근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미공개 정보 활용. 그러니까 뭐 부인을 통해서 시중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안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 충돌 사례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정은경 그때 질병관리본부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료기기의 어떤 수급,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질병의 어떤 상황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만약에 필요한 마스크나 아니면 손소독제 관련해서 그런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런 것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강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배우자는 그 아내가 되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공유된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제3자나 국민들이 봤을 때 부인의 어떤 직위, 부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본인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전은경 그 본부장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은 게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제가 소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제가 국민들한테 의혹을 산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즉시 잘못된 보도를 한데 정정 보도를 요청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본인이 청문회까지 끌고 가지 않고 바로 저 자리에서 사실관계 다르니까 맞습니다. 뭐 정정보고 해달라고 전혀 무근이다라고 아니 바로 이게 얘기해야 된다. 본인이 이렇게 잘못된 보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를 보도한 언론사나 기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보도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 시절에 어떻습니까? 청문회 때 모든 것들을 해명한다고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본인이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그 증명 서류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틀만 버티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 국무위원 장관 같은 경우는 하루 청문회 아닙니까? 예. 하루만 사실상 뭉개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박성미 장관님, 뭐 이건 당연히 공개되지 않은 뭐 정은경 후보자의 남편만 알만한 걸 갖고 주식을 투자했으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제 그거 말고 그냥 뭐 부인은 부인대로 질병관리본부장 일을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주식을 샀다. 라고 해도 도덕적 비판을 받는다. 이 취지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일에 의해서 어떤 뭐 정보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1차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도 어쨌든 뭐 코로나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는 뭐 모두가 당시에 이제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검증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은경 후보자가 어느 정도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의 소명에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도 이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청문 절차가 공식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뭐 여러 가지 자료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매수한 시점이라던가 뭐 판 시점이라던가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서 그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소명하기에 충분히 용이한 사안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대선 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도 뛰었던 정은경 후보자 얘기는 남편의 주식 보유 이해 충돌 논란이었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충남대 교수 시절에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이 부분도 아마 다른 보도와 검증 보도를 통해서 철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다음 주에는 잠깐 시선을 미국과 우리나라를 공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위입니다. 앞서 제가 뉴스탑당 시작 부분에 잠깐 미리 맛만 봤던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이슈인데요. 본격적인 관세 전쟁 얘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저희가 한번 흥미로운 사진 한 장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요, 대통령 취임 직후에 콜로라도주 의사당에 걸려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장윤주 변호사님, 네.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오바마 대통령 훌륭하고 내 건 최악이니까 없는 게 낫다라고 혹평과 비판한 뒤에 석 달 만에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저 초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3월이었는데 콜로라도주 의사당에 걸려있던 저 초상화를 보고 예. 사실상 굉장히 큰 불평을 했었거든요. 예. 자신에 대해서 나쁜 그림이나 묘사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겠지만 특히 저 그림은 의도적으로 왜곡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잘 그려져 있고 훌륭해 보이는데 내 초상화는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저렇게 초상화가 교체가 된 겁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전이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후가 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교체 후에 저 초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2023년도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됐을 때 찍었던 머그샷이 좀 상기가 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3개월 만에 바뀐 초상화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셜 SNS에 올린 글에서는 재능 있는 예술가와 놀라운 콜로라도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예전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미국 동부의 성격 좋은 좀 아저씨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가 봐도 옛날 머그샷 사진인데 이게 마음에 든다라는 건 결국은 장 변호사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때 본인이 어떤 이미지와 어떤 캐릭터를 미국 국민 혹은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지에 대한 추구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글쎄요, 뭐 초상화 하나에 뭐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유독 또 3개월 만에 초상화를 바꾸고 그 초상화가 머그샷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지점은 사실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관세 협정을 해야 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긴장감을 줄 것도 같습니다. 예. 사실 저 초상화가 굉장히 강렬하고 강인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예. 앞으로 미국이 관세 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국익 중심으로 상당히 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모습을 또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이제 눈을 이제 불안하면서 이제 하는 센 초상화로 바꾼 이유가 아마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와도 크게 관련이 있다면 있을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는 현안에 대해서는 다 명쾌하게 답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그 미국과의 상호 관세, 무역 협상 시한까지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미국의 국무부 장관,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방안을 닷새 앞두고 이 한국 방문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한미 관계 돌아가는 사정이 복잡 다단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오늘 오후에 전 세계적으로 한 열 몇 군데 나라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담긴 서한이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o we have a couple of other deals, but my inclination is to send a letter out and saying what tariff they're going to be paying. You're going to pay a 20% or a 25 or 30% tariff. 그러니까 4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 내일 정도 주말 사이에 각국에 한 열 몇 개국 된 열 나라에서 한 12개 나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세율 서한을 보낼 거다. 10에서 20%, 많게는 60, 70%까지 범주다.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도 꽤 신중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핵심은 이 트럼프발 관세 통지서가 우리나라에 올지 말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먼저 이제 협상을 타결했고 그런 상황이고 이제 영국도 뭐 비슷하게 지금 타결이 되어가는 국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FTA를 하는 국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나라보다도 이 관세가 굉장히 지금 적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걸 보면 일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어떤 논평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다 보니 과연 속내가 뭘까에 대한 지금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는 뭐 버릇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쌀과 그다음에 자동차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 부재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안 나온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베트남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게 가야 되거든요. 베트남보다 우리가 이제 FTA를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협상이 어떤 것인지 특히 어제 좀 이재명 대통령 저는 입장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지금 미국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고 있지 못한 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그러면 그걸 정확히 알고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외교부 장관도 없고 통상교섭본부장만 지금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관급으로는 사실 뭐 장관급이라 합니다만은 교섭본부장 혼자 힘으로는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면 국가안보실장이나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루비오 장관이 지금 원래 9일날 10일날 오기로 했는데 예. 지금 국내 사정 때문에 취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루비오 장관이 국무장관인가 동시에 또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빨리 우리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 통로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레터가 지금 편지가 온다 그러면 예. 우리로서는 일방적으로 지금 당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사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관세 문제가 제대로 지금 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뭐 전기차, 반도체 이런 것도 그렇죠. 좀 크죠. 이게 지금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글쎄 어제 저는 대통령의 회견을 보면 지금 상황을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나 낙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박성민 사관님 이런 거겠죠. 공교롭게도 이게 사실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내부 사정으로 닷새 앞두고 방한을 취소했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기회가 있었던 G7 때도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때문에
부랴부랴 미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돌아가면서 만남, 뭐 사실은 상견례 형식의 면담도 성사되지 못했는데 이게 공교로운 게 계속 지속되고 관세 통지서는 그냥 미리 맞닥뜨리고 뭔가 미국의 저런 트럼프식 협상에 끌려다니려면 안 될 텐데 아직 우리와 지금 창구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부 장관이 조속하게 임명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뭐 발로 뛰고 계신 상황이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고 지금 이제 막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지만 청문회를 빠르게 마치고 빨리 어떤 고위급의 실무적인 협상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파트너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고 뭐 국익이 걸려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근데 단순히 어떤 이재명 정부의 뭐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 것이 뭐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협상국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지금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이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점점 더 강한 수위를 요구하거나 뭐 국방비와 관련해서도 뭐 GDP 대비 뭐 더 많은 지출을 원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협상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대통령께서 모든 사안을 다 어떤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보안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고위급 실무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 대통령의 방미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위급들 간의 만남과 실무적인 협의 역시도 계속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관세 통지서를 우리나라가 받는다면 또 만약에 받는다면 몇 % 관세? 뭐 트럼프 말이 다 법은 아니니까 우리도 협상 능력을 발휘해서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초사가가 바뀐 얘기와 함께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제 딱 두 가지 주제가 남았는데요. 2위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른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전 정부를 향한 특검이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이 특검에 앞서서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자택 압수의 중에 여러 뭉칫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전 단수 관련해서 자료 확보하셨나요? 업무 스톱이나 컴퓨터도 확보하셨습니까?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자택에 변호인 외에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자택에서 그에게 현금 다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전 장관 자택 집에서 거의 현금 다발이 나왔다. 그리고 유명 브랜드 가방도 몇 점 있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뭐 계엄과 관련된 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 2월에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던 중에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다라는 것이고 당시에는 뭐 현금이나 이런 고가의 명품 가방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그 불법 계엄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언론사들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영장이 집행이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나왔던 현금 뭉치라든지 뭐 상표도 떼지 않은 명품 가방들도 몇 개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압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에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수사팀에게서 이런 진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신빙성은 높다라고 아마 내란 특검도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팀이 관련돼서 보지도 않은 것들을 봤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수사팀으로부터 나온 진술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팀에서도 아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강제 수사에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이현정 의원님,
이상민 전 장관의 설명과 해명을 좀 읽어보면 거액의 돈다발 보유는 사실이 아니고 뭐 수백만 원 정도다. 빈집이었는데 수억 원 보완이 말도 안 된다. 경조사 등의 현금성 수요를 대비해서 두고 있는 현금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계엄과 관련 있는 돈이 전혀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또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재산 신고를 했는 걸 보니까 35억 원을 했어요. 예. 재산 신고를. 근데 지금 일각의 주장이 비슷한 현금이 뭐 이 집에 있었다 이런 주장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뭐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진위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 지금 당사자와 또 변호인들은 전혀 그게 없었다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이 맞아요. 사실 집에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쟁여놓고 있고 그걸 또 명품백에 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또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요문 아마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좀 더 진위 여부가 좀 확실히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돈의 어떤 출처와 어떤 목표. 왜냐하면 이게 돈이라는 게 집에 이렇게 현금을 억 단위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상식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예. 과연 그것이 뭔지 아마 수사관이 좀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아마 경찰이 과거에 들여다봤던 게 뒤늦게 알려진 얘기는 이 내란 특검에 이상민 전 장관이 수사선상에 포함되어 있고 이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계엄 전후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행적을 좀 쫓아가다 보니까 과거 석 달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정황들까지 좀 다시 또 드러난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과 또 다른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도 꽤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 보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박성미 서관님. 이른바 통일교 측에서 받았다는 명품백, 뭐 중간에 건진법사도 있고 하지만 이게 최근에 이 명품백을 주고 받는 물론 뭐 김건희 여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을 때 지난 4월에 검찰의 압수수색 중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초기화했다. 이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뭐 휴대폰까지 초기화하지 않아도 정황상만 봐도 어떤 뭐 김건희 씨를 수행했던 인사가 굳이 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그 선물을 두 차례 교환을 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고 콕 집어 그 매장에 가서 교환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 상식적으로 자의적으로 뭔가 전달되어야 됐을 선물을 자의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받은 사실이 없다라던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저렇게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했다라는 거는 사실 더 수상하죠. 만약에 본인이 정말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줬다라는 거면 그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뭐 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락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굳이 초기화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전달된 선물을 뭘로 바꿨는지까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일 것이다라는 뭐 신발 사이즈라던가 모델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김기영 대변인, 김건희 여사 과연 통일교 뭐 뇌물이나 혹은 뭐 청탁 관련해서 이 명품백보다 더 회자가 됐던 게 바로 발 사이즈 얘기했잖아요, 신발. 왜냐하면 받았던 명품백을 다시 교환하면서 가방 3개하고 신발로 바꿨다. 근데 신발 사이즈가 알려지기로는 250mm다. 그럼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이냐 없냐? 이 부분으로 좁혀졌는데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 신발 사이즈가 같다면 그 부분이 정황 증거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신발 치수가 250mm가 맞다고 한다면 그런 개연성은 좀 커지겠죠. 그렇지만 키가 한 160대 후반에서 170이 안 되는 김건희 여사의 키가 제가 볼 때 한 160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가 250일지 아니면 또 240일지 245일지 그거는 그 평균치에 대한 어떤 신체와 키와 그 신발 사이즈에 대한 발 사이즈에 대한 어떤 평균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키가 182cm인데요. 예. 발 사이즈는 제가 작습니다. 27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체적인 어떤 특성이 또 개별적인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250이 만약 김건희 여사가 250이라고 치더라도 예. 그게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되느냐. 그거 말고도
아무래도 유모 씨가 휴대전화 관련해서 초기화했다고 손치더라도 포렌식을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진술과 어떤 휴대전화에 나왔던 어떤 전화나 아니면 메시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한테 그 모든 증거가 향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에 걸맞는 어떤 책임을 지는 어떤 기소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사실은 어제 특검의 첫 번째 강제 수사의 대상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이었는데 그 전부터는 이제 통일부 간부와의 여러 청탁, 선물 교환 의혹들이 불거졌었고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정황 증거로 쏟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아마 북한의 핵 폐수 의혹 같은데 확실히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고객 돈으로 보안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SK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여러 비판 목소리인가요? 어쨌든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무소불위의 국회는 어디서 견제하냐. 지금 여대 야소의 균형 지금 정치판을 좀 비판하신 것 같아요. 위기를 본인 이익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당장 말하면 끝나는데 왜 청문회 때까지 청문회 소명한다고 하지? 이제 김민석 후보자 때도 자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정은경 후보자 그리고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도 비슷한 얘기 아니냐. 그냥 아니면 바로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딱 주제 하나 남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탑 선정한 1위는 바로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이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바로 어제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이 됐던 특활비를 되살리자 내로남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간의 협상이 사실상 결론이 됐고 아마 어제에 이어 오늘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마찬가지로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원래 안에서 1조 3천억 정도가 증액된 여당의 단독 처리 추경안입니다. 쿠폰, 소비 쿠폰은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근데 어제 오늘의 가장 논란거리 핵심은 바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애초에는 조승래 대변인 정도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참 이게 추경이 원래 원안도 많았는데 여기다 또 더 늘었습니다. 1조 3천억 늘었는데 글쎄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니까 소비 쿠폰을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고가 어떤 비율대로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또 국가 정부 예산으로 하면서 또 늘어난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특활비를 이번에 이제 다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부 이 마지막 예산 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들 이 특활비 없어도 일 잘한다. 특활비 때문에 없으면 일 못하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펼쳤고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특활비, 특경비 다 잘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이거를 다시 늘리려면 오늘 우상호 정무성은 일을 해보니까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의 공식 입장이 있었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좀 국민에게 좀 솔직하게 저는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정말 과거에 이렇게 했던 거 좀 미안하게 됐다. 지금 일을 해보니까 필요한 것 같더라. 라는 이야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게 사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특활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잘랐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일을 해보니까 필요하다? 아니 뭐 일을 안 해봤습니까? 예전에 민주당 다 집권하고 다 일해봤잖아요. 결국 그 의도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특활비를 다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요. 대통령의 금일봉이라든지 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대통령이 금일봉 줄 돈이 없어요. 왜? 특활비 다 잘라놓으니까. 자, 근데 대통령이 어디 가면
자, 이거 뭐 이 소방관들 뭐 경찰들 금일봉 줘야 되는데 그 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그게 필요하다니까 지금 41억을 증언한 것인데 저는 국민 앞에 좀 솔직하게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1억 원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제 여당 주도로. 사실은 오늘 2차 추경 처리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단독 처리 수순이라고 하는 건 아직 그 국회 문턱은 넘지 않았거든요. 2차 추경안 처리에 앞서서 국민의힘은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서한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검찰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국정운영에 전혀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겠다는 거 야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서 많이 바꾸는 일이 없도록 더 신중하게 잘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메라 보이는 앞에서 입장을 얘기했으니까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고요. 자. 말씀 한마디 안 하고 하십니다.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 보면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은 백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는 전혀 없이 슬그머니 백지 증액을 끼워놓고 일당족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진보 정부, 보수 정부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느 정부든 특활비는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죠. 국정 지장 없다면 특활비 영업 만들더니 백지 증액하는 거 아니냐? 막상 운영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박성미 서관님. 뭐 야당이 보기에 그나마 가장 우상호 정무석이 좀 진솔하고 솔직하게 약간의 유감 표명 같은 건 한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뭐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특활비의 필요성이 이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정무수석께서 저렇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전달한 항의의 서한을 받고 또 국민들 앞에서 좀 유감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도 현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리라,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저 정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다만 이제 당시에 어떤 그 특활비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어떤 사용 목적과 사용처를 좀 소명을 해라라는 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그런 주요한 기관들에서 이 특활비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소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 윤 정권인 시절에도 윤석열 정부의 그 경호처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이 경호처장께서 직접 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특활비의 사용처와 사용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경호처와 관련한 특활비는 당시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뭐 대통령실이니까 무조건 깎겠다 이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다 혹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특활비의 사용처와 사용 목적을 좀 상세하게 소명을 해달라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갈등이 격화됐던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사이에도 그 뭐 여야 간의 합상이 원활하지 않아서 결렬이 됐었고, 예전에 이 사례를 거론했어요. 나경원 의원은. 과거 특활비를 없애서 일부 기관에 전기료 청섭이 없어서 직원들이 공중화장실 전전했다.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슬그머니 또 정권 잡으니까 특활비 부활시키냐,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특활비를 삭감을 했을 때 어디 삭감을 했습니까? 대통령실, 그다음에 검찰, 감사원 이런 쪽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인 기관만 콕 집어서 했습니다. 예. 참고로 공수처와 국회는 특활비가 195억 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 입장에서 막상 집권을 해보니까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했는데 특활비를 깎는 거는 발목을 잡았다는 걸 뒤늦게나마 시인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 그 특활비 삭감한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참 당황스럽다,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민주당도 집권을 했던 당인데 왜 굳이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공격하고 못하고 발목 잡고 알겠습니다. 뒤늦게 집권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당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추경 예산의 원래 안중에 그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에 바로 했던 소비 쿠폰, 전국민 소비 쿠폰 이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원안에 있고요. 어제 그제인가요? 조배숙 의원이 정부 부처에게 이 질문을 했다가 이런 영상과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쿠폰만을 고집합니까? 체크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꼭 쿠폰만을 고집하죠? 아니, 의원님 사용 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불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다 가능합니다. 근데 꼭 저는 그 상품권 뭐 그런 거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홍보를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해프닝성이 쿠폰만 주는 거냐, 왜 쿠폰이냐, 다른 거 아니, 나머지 이제 사용수단으로 용처를 다 쓸 수 있죠. 이 소비 쿠폰도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좀 더 빨리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게 정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신속하게 관련된 집행을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 민생 회복 지원금 자체가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빠르면 올해 여름부터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1위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위로 만나본 대로 이 얘기 좀 더 심층적으로 뉴스에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을 민주당이 오늘 밤 단독으로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지난 정부 시절 삭감을 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부활을 시켰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보다 심층적으로 자세히 보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